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초반의 할머니입니다. 지난 세월의 풍파는 추억으로 남기고 잘 살고 있었는데 1년 반 전에 큰 일을 당한 후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노인이라 글씨가 서툴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고 재밌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로 아들을 키웠어요. 36살에 나온 늦동 같은 아들은 저에겐 인생의 전부가 되어 아깝고 소중한 존재였죠. 그래서 제가 한번 부서질 만큼 아들을 사랑해 키웠습니다.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아들을 위해 학원에 보냈고 내가 이불이나 옷이 없어도 아들은 꼭 메이크업을 입혔습니다. 이렇게 자란 아들은 착하고 순진했고 강요하지 않았지만 저에게 효도할 길은 공부뿐이라며 책상 앞에 거의 떠나지 않았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상장도 많이 받아오기도 했고 공모전에서도 상을 받을 만큼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는 재능 있는 아이였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어서 교대에 들어갔고 군대를 다녀와 졸업 후 임용고시를 준비해서 1년 만에 합격했습니다. 27살에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원래 아들이 수업하는 교실 창문 너머를 가끔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럽던지 여한이 없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아니, 결혼 하나만 하면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자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만 자신의 행복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최근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게 하는 경향을 알고 있어서 아직 20대인 아들에게 결혼에 대한 얘기를 나누지 않았어요. 아들은 5년 동안 선생님으로 일해오면서 다른 목표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훈련하는 장학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교육 분야에서 5년의 경험을 쌓은 아들은 자격을 증명했다면 학업과 학교 생활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들은 어린 나이에 장학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예전에는 장학사가 되면 마을에서 큰 잔치를 열 정도였습니다. 아들은 수줍은 미소를 지으면서 대단한 일도 아니지만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으며 연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기쁨 속에서 안아주고 업고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은 얼마나 즐거웠는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을 주는 순간이었다면 바로 장학금 발표가 있던 그날일 것 같습니다. 결국 아들은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서 일하게 되었고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연구하고 실행하는 훌륭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아들은 아이들을 위한 길을 만들어 나아감에 기쁘고 행복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좋은 소식 뒤에는 항상 나쁜 소식이 따르고 제가 나이를 먹은 탓인지 몸이 고장나서 병원을 찾았는데 아들이 장학금으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라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아들이 잘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한이 없이 마음을 내려놓고 병원에 간다. 이번에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받았다. 수술할 정도의 크기가 되지 않아 이 정도 출혈만 받아도 완치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병원에 머물러 이번에 작은 일을 물리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은 저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거의 못 먹어 삐쩍 말라 있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엄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또 평생 제 뒷바라지만 하셔서 몸이 견지 못해 병이 다고요. 죄송해요, 엄마. 얘가 별소를 다 해낸 것 같아. 별로 아프지도 않았어. 빨리 검사를 받아서 금세 나았다니? 엄마는 아무렇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엄마 뭐 드시고 싶은 거나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 저랑 어디 꽃구경이라도 가실래요? 아들이 삽시간 한다. 사슴 같은 눈망울로 온통 채 걱정이었습니다. 머리도 똑똑하고 인물도 출중하고 마음씨마저 이리 착해서 내 아들은 제대로 나온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이것저것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하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내가 참한 아가씨와 결혼하는 걸 보고 싶어. 내가 예쁜 가정을 꾸려 사는 걸 보고 암에 한 번 걸려보니 현철을 통해 내가 결혼하고 토끼처럼 귀여운 자식을 가지고 잘 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때를 놓치지 말고 하루 빨리 좋은 여자를 찾아서 결혼하고 보고 싶구나. 아,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 만나는 여자도 없는데요. 현철아,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옆에 있던 아줌마를 봤어. 그 아줌마 아들도 너처럼 만나는 여자가 없었는데 결혼정보 회사에 가입해서 석 달 만에 좋은 여자를 찾아 결혼했다고 해. 요즘은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제가 몸에 적신호를 받아보니 모르게 아들의 결혼을 보채게 되었네. 그래서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대로 해보겠다고 대답했어. 그래서 나는 좋은 날을 기다리기로 했지. 아들이 가입한 결혼정보 회사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곳이었어. 거기서 결혼한 커플이 수천 명이 된다고 하더라고. 요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도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오히려 생각해보면 아들도 수천 명의 사람들 중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2주가 지나자 아들 현철이가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났다며 연애를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벌써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찾았다니 잘 됐다. 아주 잘했어. 사귀기 시작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결혼을 고민하는 만이니까 스무쯤 해요. 내가 연애를 너무 안 해서 그런 거야? 만약 맞지 않으면 헤어지고 다른 아가씨를 만나도 충분하니까 잘 생각하면서 만나봐야 돼. 그렇긴 하겠지만 지금 만나는 여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성격도 좋고 얼굴도 예뻐요. 엄마가 보시면 엄청 좋아하실 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집에 데리고 와봐. 엄마는 무슨 분인지 알려줄 테니 그렇게 할게. 아들은 좀 더 만나본 후 결혼에 대해 확신이 서면 집에 데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하는 연애라 그런지 부끄러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2달이 지난 후 현철이가 예고했던 대로 며느리 후보를 데리고 왔어요. 두 사람은 이미 결혼을 약속했다며 손가락에 같은 반지를 낀 채로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저는 기쁜 미소를 지으며 예비 며느리를 맞이했고 오랜만에 주방에서 솜씨를 발휘했어요. 저희가 차린 음식은 별로 없지만 많이 드세요. 어머님께서 차리신 게 없어서 그런가요? 많아서 어떻게 먹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그리고 편하게 하세요. 현철 씨와 결혼하고 싶은 여자님이에요. 어머님의 며느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놓아주세요. 아가씨가 말도 예쁘게 하네요. 알겠어요. 제가 말을 놓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가씨는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저는 직업이 같은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입에서는 먼저 말씀하시는 일을 묻게 됐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어가는 내면이 느껴집니다. 제 질문에 며느리분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우승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현철 씨가 얼마 전에 선생님이었었는데 역시 사람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하는 법인 것 같아요. 두 사람 너무 잘 어울리고 하는 일도 비슷하며 생각하는 가치관도 비슷할 테니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최종 목표는 현철 씨처럼 장학사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어렵겠지만 형님과 똑같은 길을 가고 싶어요. 아들을 따라오는 면갈은 온화한 표정과 성격만 해요.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교육자라는 점까지 똑같아서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저는 허락하고 말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과 관련 없이 두 사람이 원할 때면 언제든 결혼식을 올려도 된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아들과 며느리 2달 정도 더 연애한 후에 결혼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진행하기로 해서 즉각 상견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고급 식당에 넓고 아늑한 방을 아들이 예약해주어 편안하게 앉아서 사돈 부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는 코스 요리를 주문하고 바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사돈 내은낼 얼굴에 낯을 가리는 것 같아서 저가 먼저 말을 걸자 바깥사돈 사부인 두 분은 미리 얼굴이 아름다운 딸을 두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이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중한 딸을 가졌다니 제게 큐포시 버튼. 아들과 결혼하게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드렸더니 바깥 사돈이 허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이고, 저희야말로 사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식이나 되는 데다 인물 성품까지 훌륭한 친구를 저희 딸에게 주셨으니 저희가 복덩이를 다고요. 사돈 혼자 아들을 키웠다고 들었는데 정말 대하십니다. 대 어떻게 키우셨네. 이리도 훌륭할 수가 있죠. 칭찬을 주고받자 음식이 나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안실하더니 실수 하나를 하더군요. 음식 괜찮네. 다들 잘 드시는 걸 보니 기분이 좋네요. 그런데 지은아, 너는 먹는 게 왜 이래? 왜 그래? 입에 안 맞니? 사부인. 지훈인이라는 이름은 희형이지. 그러자 부인의 얼굴이 빨개졌다. 어떡할 줄 몰라 하는데 옆에 있던 바깥 사돈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허허허, 아이 사람이 희영이 아기 때 이름을 부르는 거야? 원래 아기 때 부르던 이름이 따로 있는 거잖아. 위 사람이 종종 영희를 지훈이라고 불렀다고 해말리카해 아기 때 이름이야? 난 또 묘의 이름을 잘못 알았나 해서 놀랬네. 그렇게 바깥 사돈이 해명을 해주었음에도 부인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긴장해서 그런 건가 싶어 일부러 시선을 밖으로 돌려 식사를 계속했다. 배를 채우고 나서 아들 내외의 결혼 이야기를 시작했다. 주거를 어디로 할지, 혼수는 어떻게 할지, 예단은 생략해야 하는지 논의했다. 등등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저 혼자만 떠들었고 사도 내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제 의견을 따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실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해서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돈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애들 신혼집을 어느 동네로 얻고 싶으신지, 예식장은 어디로 할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 사돈, 저희는 사도님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훌륭한 아들님을 두셨으니 원하는 것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아이고, 아닙니다. 저한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셔도 돼요. 애들한테 필요한 것이나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혼집과 혼수를 적당한 선에서 마련하기로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들의 결혼 적금을 들어오더니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찾아줄 수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2살 집을 구하러 여러 곳을 돌아다녔는데 결정한 집이 있다며 그곳으로 데려갔어요. 입구부터 고급스러운 아파트였는데 보안이 어떻게 엄청 철저하고 복잡해서 혼자 오면 길을 잃을 것 같더라고요. 또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니 운동장처럼 엄청 넓고 인어처럼 화려했어요. 여기가 너희가 고른 집이야?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르구나. 하지만 집이 너무 큰 거 아니야? 둘이 사는데 너무 넓지 않을까 싶어서 신혼집을 해줄 테니 수지가 맞는 집을 찾아야 했어요. 거기는 대충 봐도 10억이 넘을 것 같았어요. 제 질문에 며느리가 싱겁게 웃으며 대답했죠. 어머님, 여기가 조금 비싸긴 하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이만한 집이 없어요. 여기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나중에 팔 때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요. 그리고 저와 현철 씨가 나중에 얘기를 나누면 키우기도 엄청 좋아요. 건물 자체가 일반 아파트와 달라서 층간소음도 없고 이웃들도 모두 현철 씨처럼 지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 싸울 일도 없다고요. 이 집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여러모로 우리 2사람이 살기에 안성맞춤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너가 좋다니까 이 집을 해주고 싶다면 내가 이 정도로 마련해줄까? 지금은 안 되는데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제가 다른 집을 구하라는 말을 돌려서 했더니 이번에는 아들이 말하더군. 엄마 걱정 마세요. 저도 뭐 하든 돈이 있고 대출도 많이 받을 거니까요. 충분히 마련할 수 있으니 엄마 하나서 다 감당하실 필요가 없다고요. 너도 이 집이 마음에 드는 거니 엄마 생각은 처음부터 너무 큰 곳을 정한 것 같아서 그 집은 누가 봐도 재력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는 집 같아서 애들로 말하며 애들의 마음을 돌리게 하려 했는데 제 말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생각을 며칠 해보자고 한 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줄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해봤는데 그 아파트에 반값도 되지 않는 돈이 들어있었어요.
아들이 장학사이긴 하지만 선생님으로 5년밖에 일하지 않았고 큰 돈을 모으지 못한 것을 알고 있어 5억 이상을 대출받는 상황이 올 것 같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 신혼. 다른 곳으로 알아보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그 집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렸네요. 제가 며느리를 잘못 봤나 싶어 오랜 시간을 생각해봤는데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욕심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고 제가 저렴한 아파트를 마련해 주려는 건 역시 제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많은 대출을 받더라도 며느리가 마음에 들어하는 아파트에 들어가 살려고 했죠. 저는 4억이 든 통장을 아들에게 주며 집 사는데 못해라고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줘서 마음을 비웠답니다. 혼수는 며느리 쪽에서 하는 것이니 제가 관여하지 않고 결과만 보기로 했습니다. 2주 뒤 계약한 신혼집에 혼수가 들어왔다며 구경 후 연락을 받아 찾아갔더니 사돈도 돈을 엄청 많이 쓰셨더라고요. 어머, 이거 다 외국에서 오지 않니? 소파를 한눈에 봐도 엄청 고급스럽다고 어머님 이거 프랑스에서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딱 3개 들어온 고급 가구라고 하고 그리고 침대랑 책상, 가전제품, 식기, 도구 모두 유럽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최고급이라. 어머나, 전부 다 외국 제품이라는 거니? 얘들아, 비싸고 좋은 걸 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야. 너희 두 사람은 교육이 좋은 거니 이렇게 비싼 제품들을 쓰는 게 옳은 일인지. 어머님도 참, 요즘 누가 그런 구세대적인 발상을 해요?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 거의 모두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거려. 그리고 우리나라 제품이라고 해도 그렇게 싸지도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이 집 자체가 한국이 아닌 외국에 있는 집 같습니다. 너희들이 좋다고 하면 내가 할 말은 없지만 처음부터 너무 과하진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돈이 많이 힘들었을 테니까요.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가진 재산이 꽤 많아서 이 정도 혼수는 큰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쁘게 봐주세요. 어머님, 우리 집에서 10년 이상을 살거든요. 이왕이면 좋은 걸 쓰는 것이 나을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아무리 말해봤자 바뀌는 것도 없고 괜히 기분만 상할 것 같아서 억로 미소를 지으며 잘했다고 예쁘다고 말해주며 혼수 구경을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당연히 사돈네가 술을 마련해 줬을 거라 생각했는데 집으로 아들의 카드 명세서와 출근 명서가 나와 나를 기절 직전까지 놀라게 만들었어요. 신혼집 대출금은 물론이고 혼수까지 대출을 받았다고요. 그 비싼 가구와 가전제품 모두가 사돈과 며느리가 아닌 제 아들이 다 비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주저앉았고 눈밑이 심하게 떨리며 겁이 났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집에 들어오자 바로 말을 꺼냈습니다. 현철아, 너 이거 뭐니? 집만 아니라 수까지 대출을 받았더라니. 금액을 보니 수금으로 딱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내 말이 맞지? 이게 왜 우편으로 날아왔지? 핸드폰으로만 보내달라 했더니 왜 집으로 이런 걸 보내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현철아. 너 이게 말이 되다 생각해? 예식장비도 내가 다 내고 신혼여행 신혼집도 감사합니다. 신부에서 해 혼수까지 왜 모든 것을 내가 하려는 거야? 지난번에 분명히 내 부모님이 사들이 비싼 혼수를 전부 마련해 줬다고 했는데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게 엄마, 흥분하지 말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희영이 부모님이 크게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돈이 회사에 묶여있는 상태라 바로 쓸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몇 달 뒤에 저한테 다 갚아주시겠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사실대로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오해하시고 지금 제가 흥분하신 바 말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 말에 저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며느리와 사돈네가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철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돈이 묶여 있어도 날 시집 보낼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되니 난 그 집안이 의심스럽다. 뭔가 꺼림직하다고 말이야. 결혼을 미뤄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고 혼수를 전부 환불받아야겠지 않을까요? 제가 심각한 생각을 하고 이루어진 결정을 말했는데 아들은 제 말을 듣고 화를 내기 시작했다. 33년을 함께 살아온데 아들이 화를 내는 걸 보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엄마가 결혼하라고 날 달래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지금에야 결혼에 관해 물어보는 건 말이 되지 않죠. 지금 저랑 농담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장사하니 정도의 대출금은 몇 년 안에 다 갚을 수 있다고 하셨죠. 왜 자식이 간섭하려고 하는 건지요? 제가 엄마의 권위자로 보이나요? 제발 좀 제가 하는 일에 간섭하고 가르치지 마세요. 아들의 표정은 매우 일그러져 있고 눈빛은 사자처럼 호랑이로 변해버렸습니다. 사슴처럼 순수했던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일이었죠. 저는 아들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잘 키웠다고 여겼는데 강압적으로 키운 것처럼 말을 해서 가슴에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현철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내 꼭두각시라는 엄마가 언제 사사건건 참견하고 훈계했다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존중해왔잖아. 아니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마는 독재자 같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꼭 매를 들고 훈육하는 부모만 강압적인 게 아니라 엄마처럼 자식에게 부담을 주면서 착한 아들을 만들고 어굴로 공부하게 만드는 사람도 강아이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잘 다듬고 입에 마르게 칭찬하고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해준 게 큰 부담이 되었고 로 들렸다는 겁니다. 아들. 태도에 집착한 채 너무 놀라했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제가 한없이 부족한 엄마인지 되새겨 생각하며 넋을 잃었어요. 그 사이 아들은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현관문을 세게 닫으며 집을 나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과거를 회상하며 아들에게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열심히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아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기억과 모자란 게 없이 다정하고 행복했던 기억만이 떠올랐습니다. 어디에도 아들을 힘들게 한 순간이 떠오르지 않았죠. 그래서 나 또한 아들과 대화를 나눌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달라는 것은 나보다는 아들이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아들은 나를 싫어한 것 같았는지 신혼집으로 가서는 내 집에서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마음고생을 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기분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괴롭힌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한 사람은 끝까지 기억한다는 말이 떠올랐죠. 어쩌면 제가 아들을 힘들게 한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다. 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해 집으로 불렀어요. 며느리 앞에서는 사과를 쉽게 하지 못할 것 같아 혼자 오라고 일렀어요. 이윽고 무심한 표정으로 들어온 아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현철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나 때문에 힘들었던 걸 몰랐구나. 엄마도 처음이라 많이 서툴렀던 것 같아. 이 부족한 애미가